네. 이렇게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랑 신고서까지 봤으면은 이제 신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신고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업종별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서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업종 세 가지를, 서식이 나오는 세 가지를 적어놨고, 아마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시면 바로 요 4번으로 건너뛰셔가지고 신고를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수출 수입 업종이 어떻게 서식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대로 저희 쪽에 이제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서 자동 생성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 기간을 조회했을 때 서식을 작성하게, 이렇게 작성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이거는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는 작성을 안 해도 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식이 있으니까 내가 작성 대상이 되는 서식이 맞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는데 6개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하나의 서식에서 어떤 이런 경우에 작성을 하는 거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가 이런 대상이 맞는지 보시고 작성을 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하기 눌렀을 때 나오는 서식이 아래와 같고요.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매출인지 작성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 수출 신고 필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기타 직수출에서 소포랑 우편 매출이 있을 텐데, 이 분들은 첫 번째 줄에 직접 수출란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합계 금액을. 나눠서 기재하는 건 아니고 합계로 기재하시면 되고, 아마 그 외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재화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쭉 적어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온 그 영세율 매출 총합계가 아래 적혀요. 공급시 총합계. 이 금액이랑 부가가치 신고서상에 요 5번이랑 6번의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를 해야지 신고할 때 오류가 안 나기 때문에 일치를 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영세율 매출은 다 여기다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라는 건데요. 이거를 작성하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편, 택배 등으로 해외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소포 수령증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는 거지, 수출 신고서 매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 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해당사항 두 가지에 해당되는 매출만, 영세율 매출만 있다 이러면은 이 서식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네. 근데 있으시면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오픈마켓 그 해외 매출 엑셀 업로드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은 자동으로 기재가 될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만약에 장부에서 뭔가 내역을 수정을 한다 이러면은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엑셀 업로드 하신 경우에.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도 장부에서 수정했으면 여기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을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떤 걸 기재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적어 놓긴 했는데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1년 번호는 1, 2, 3, 4, 5, 6, 7, 8 순서예요. 아라비아 숫자고, 서류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서류인지 작성하는 거예요. 소포 수령증인지 EMS인지 이런 것들 작성하는 거고, 서류의 발급자는 아마 서류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발급자 또는 발급기관 적으시고, 발급일자도 서류에 나와 있겠죠. 이런 거를 적어주신 다음에 선적일자, 실질적으로 선적한 일자고, 만약에 서류에 발급일자랑 일치하면은 발급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시면은 제가 어떤 명칭으로 적혀 있는지 적어놨습니다. EMS 적어놨고, DHL 적어놨고, 그래서 요 문구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통화 코드는 검색하시면 나올 테니까요.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환율은 서울 외국 환중계 사이트 가면은 매일 최초 고시하는 선정일자 기준 매매 기준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기재해 주시고, 혹시 공휴일 토요일이면은 직전일 환율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7번인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은 기재를 안 하는 건데요.
개별 소비세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신 물품이라면은 그때 제출한 것 또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전산 테이프 또는 디스켓 수록을 하셨으면 그때 기재하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은 제출 금액에는 단기 제출 금액은 기재 안 하고요. 외화를 계산하면 다 자동으로 원화가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신고 해당분에는 영세율 신고와 관련된 것 외화를 그대로 수점 두째 자리까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출실적 명세서라는 건데요.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영세율 매출은 모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은 영세율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고 기타라고 있는데 괄호 6번 기타 금액이랑 여기 합계가 결국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2, 3번은 자동으로 합계가, 그러니까 2, 3번에 기재하면 자동으로 합계 금액이 기재가 되는 거고, 일단 요 아래에 요거부터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4번부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련 번호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출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수출 신고서. 다 아마 수출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금액의 신고 번호를 여기다가 기재를 수출 신고 번호에 기재를 해줍니다. 일련 번호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래서 아까는 똑같이 1, 2, 3, 4, 5, 6번 순번을 매기는 거고 수출 신고 번호는 수출 신고서에 신고 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일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온보드 데이트에 있는 날짜를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통화 코드는 수출 신고서에 나와 있는 통화 코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환율도 서울 외국환중개 사이트에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은 전체 수출 금액으로 수출 신고서상의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 둘째까지 되고 원화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쭉 기재를 하면은 알아서 2번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출 신고서를 내용을 4번에 적는 거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세관 통과 안 한 영세율 매출을 기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영세율 첨부제 서류 제출 명세서에 있는 금액 합계입니다. 이 앞에 앞서서 이거 작성한 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한 매출이 모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 1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에 있는 합계 금액이 여기에 일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4번 같은 경우에 수출신고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은 결국 이 금액이 요 동그라미 2번 금액에 자동으로 찍히면서 결국은 요 합계가 영세율 기타 금액이랑 일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게 모두 작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내공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작성하기 눌렀을 때 나오는 서식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있으신 분들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은 이 서식은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국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 보면은 다 나와 있을 텐데요. 이 번호는 아까 전에 계속 이제 일련 번호랑 똑같이 그냥 이제 순차적으로 순번 매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이제 구분이라고 해서 이거 아마 필터 누르시면은 내국 신용장이 이제 구매 확인 선택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 서류 번호는 그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있는 서류 번호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발급일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 번호 같은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 개설업체 또는 구매 확인서 신청업체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기재하시는 거고, 신고 대상 기간에 발급되고 또는 개설된 원화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있으시면은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셔가지고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에다 기재하면은 알아서 합계가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세, 환급금 등 명세서 작성하기 눌렀을 때인데요. 이 서식 같은 경우에는 전자신고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작성을 한다면은 서식 출력하셔서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직접 가셔서 하는 게 조금 껄끄럽다거나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우편으로 등기 우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자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건 이유가 있겠죠. 대상자가 거의 없을 거다, 드물 거다라고 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고, 어떤 대상이냐면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부담을 일단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해당 수입 원자재를 제조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관세 환급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작성하는 거라서 혹시 읽어보시고 나 이거 맞는데? 라고 하시면은 그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해당이 안 된다. 네. 하면은 작성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야 획득 명세서 작성하기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작성하시는 분들 중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 못하는 경우인데, 사실 뭐 저희 쪽 신고를 하신다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제출을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뭐 서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수출을 하는데 수출 면장, 수출 신고 필증이 없다, 뭐 아까 전에 수표 수령증 이런 것도 없다, 이러면은 서식을 작성하시는 건데 이것도 아마 거의 드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작성 안 하셔도 되고,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수출 수입 업종은 부속 서류를 작성을 하실 게 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조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 업종이죠.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위해서 한 가지를 좀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하기 누르는 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나오는 팝업장인데, 한 가지 알고 계실 게 저희 쪽에 혹시나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 제출서류를 출력해서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가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서류는 어떻게 출력하냐면은 저희 쪽에 여기 신고서 자동 생성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여기 가시면은 기간을 조회하면 이런 식으로 서식명을 클릭하면은 팝업창을 통해서 이렇게 서식이 나옵니다. 서식 나오면은 여기 상단에 여기 A라고 해가지고 인쇄 모양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인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값이 있는 것만 출력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하셔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세무서 가시고, 아니면은 뭐 그런 전자신고 나 직접 하려고 한다 이러시면 그냥 이제 홈택스 126에 문의하셔가지고 직접 저희 서식만 출력하셔가지고 보고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하기 누르시면 되고, 작성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신고서라고 해서 나와요. 네, 이거는 그냥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작성하실 건 거의 드뭅니다. 근데 혹시나 개인 음식 사업자 분들 중에 연매출이 4억을 초과한다 이러면은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수정을 하시고 저장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정하시고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동으로 계산은 되는데 다만 자동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5번이에요. 5번은 뭐냐면은 농어민,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데 농민이나 어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원재료나 부재료를 구입해요.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 당연히 못할 거고, 카드도 뭐 단말기 없을 거니까 못 끊어주고, 현금 영수증도 안 되겠죠. 이런데 뭐 이런 증빙 같은 건 있으셔야겠죠. 종이 뭐 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한 농민이랑 어민의 성명이랑 주민번호를 아셔야 되고,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서식처럼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번만 조금 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외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은 제가 아까 잠깐 뭐 설명드렸지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신고서 화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제조업종은 이제 그 4번을 또 추가로 작성하셔야 돼가지고 이 부분을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폐업하거나 간이과세자 또는 예정신고할 땐 작성을 안 하고요. 계속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한 번씩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금액인지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다르시면은 반드시 수정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수정하실 게 있으시면 제조업종은 한 번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동산 임대업종 하시는 분들이 또 추가로 작성해야 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서 추가로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라고 해서 작성하기 누르면 나오는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하면은 그 보증금,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작성하는 거고, 주의하실 게 월세만 납부하시는 경우에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주택이랑 이제 비거주, 상가 같이 뭔가 사업장에 영위하고 있다 이러면은 둘 다 작성을 하시는 건 아니고 주거용에 대해서만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제가 적어는 놨는데요. 아마 1번은 저희 쪽에 없을 거라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아래부터 작성하시면 되는데, 임대사항은 뭐 동층호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고, 임대 면적은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인적사항도 임대차 계약서 보통 쓰실 때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입주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과세기간 이전에 했다 이러면 7월 1일로 기재하시는 거고, 혹시 중간에 갱신됐다, 계약기간 연장됐다든지 보증금 월세 변동이 있었다 이러면은 이렇게 적어서 다음 줄에 갱신을 해가지고 그 변동된 사항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뭐 나머지는 뭐 기재하시면 되는데, 보증금이랑 월 임대료예요. 이 보증금이랑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가끔 기간을 안 보내서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을 그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저희 쪽에 이 적으신 날짜를 바탕으로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월 금액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6개월간의 임대료가 100만 원, 월 100만 원이었다 이러면 100만 원을 적으시는 거지 600만 원을 적으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뭐 임대차 계약서 상에 금액이 다 나와 있을 거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세부 업종 3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 업종 외에는 아마 그 작성하기가 나오시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가지 업종 외에 그냥 작성하기 없으신 분들은 4번부터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홈택스로 신고하기부터 하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이 업종을 설명드린 거는 작성하기가 먼저 되어야지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 3가지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서 자동 생성에 들어왔는데 이 메뉴에서 작성하기 요런 게 없다, 아예 없고 그냥 확인하기만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슬라이드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케이스가 두 가지라서 좀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저희 쪽에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으신 경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약간 버튼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신고서 기간 조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가가치세라고 한 거는 일반 과세자 분들은 이렇게 돼 있고, 간이 과세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눌러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만약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7월 1일자로 전환이 됐다든지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셨으면은 주의하실 게 그 과세 기간에 대한 거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7월 1일자 기준으로 일반으로 변경된 케이스다. 그럼 부가가치세 누르셔야 되고, 만약에 간이로 변경이 됐다 이러면 부가가치세 간이를 누릅니다. 네, 각 눌러주셔야 되고, 그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금 2020년 2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20년 2기 확정으로 놓고, 내가 만약에 예정 신고를 했다 이러면은 얘를 수정하셔야 돼요. 근데 예정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입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가 뭐냐면은 지금 한 행위를 10월 25일까지 똑같이 했어요. 그럼 그건 예정 신고예요. 근데 뭐 예정 고지세액을 받아가지고 그거 고지 금액을 납부했다든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은 7월부터 12월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이 기간 선택이고요. 법인 사업자분들은 10월부터 12월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시고, 혹시나 영세율 매출이 있다든지 이 과세 기간에 영세율 매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고정 자산을 매입한 게 있다 이러시면 조기 환급에 체크하시고, 이제 그 장부 전자신고를 진행하시면 조기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작성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그 작성 대상이시면 그 작성을 하시면 되고, 설명 보시고, 만약에 없다 이러면 확인하기 바로 누르시면 돼요. 네, 저는 약간 이게 있어가지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확인하기 누르면은 팝업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선택 입력사항 이게 뜨는데, 여기서 알고 계실 게 예정 신고했을 때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 그럼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고, 예정 고지세액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맨 앞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뭐 예정 고지 뭐 면제가 됐다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그러시면 0인 거예요. 0인 거고, 만약에 예정 고지를 받은 게 있다 그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입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납부했든 납부하지 않았든 무조건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제 내가 만약에 나는 예정 고지세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그 홈택스 홈페이지 가보시면 조회 발급 메뉴로 사업장 아이디 로그인 하시거나 개인 아이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사업장 선택으로 해서 바꾸시면은 신고 납부 메뉴에서 예정 고지세액 조회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회를 하셔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예정 고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가물가물하다 이러면은 여기 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하실 게, 지금 이제 신고 이제 그 2기니까 요 매출 합계를 잘 보셔야 돼요. 연간 한도가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1기 신고하셨던 거랑 2기랑 합쳐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 한도가 어떤 걸로 가냐면은 공제세액이에요. 그래서 공제세액이 100만원이 넘는다. 1기랑 2를 합쳤을 때, 100만원이 1000만원. 1000만원을 넘는다 이러시면 여기 좀 이거를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매출. 여기 이렇게 수정이 되거든요. 넘지 않도록. 공제세액을 역산하셔가지고 매출액에 입력해서 넘지 않도록 얘를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신고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세 환급계좌는 환급세액 있으신 분들, 즉 매입세액이 더 크신 분들은, 일반 과세자분들은 여기다가 환급 받으실 계좌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넘어가면은 이제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 감면이라는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적용 대상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대상이 아니면 무조건 아니오로 가셔야 되고, 맞으시면 예라고 하시면은 이제 감면 신청서를 저희 쪽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이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 감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적용 받으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환에 보시면은 대상자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업종은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도 아마 이게 뜨시는 분들이 있고 안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뜨신다라면 이상하다, 왜 교육 영상에는 이게 있었는데 안 뜨지? 하시지 마시고, 나는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닌가 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폐업일자가 2020년 3월 22일 이전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신고하실 때는 적용은 안 되실 것 같아요. 폐업일이 3월 22일 이전이면은 사실 지금 신고 기한이 아닐 테니까. 근데 간이과세자분들은 적용이 돼 있군요. 간이과세자분들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 거니까 적용이 안 되고, 이거는 또 일반 과세자분들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폐업일자분들은, 폐업일자가 3월 20일 이전인 경우는 지금 대상은 아니실 것 같고,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 그리고 또는 폐업일 그 이전이면 7월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러면 또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적용이 대상이 맞으면 예라고 누르신 다음에 한번 다시 불러오기를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누르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되고, 혹시나 이제 사업장이 여러 개다, 내가 사업장 여러 개면은 합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업장별로는 저희가 어떻게 요건을 보고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모든 사업장을 카운팅하진 않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봤을 때 공급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다 이러면 아니오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은 이제 6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4천만 원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20-1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 감면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최종 납부세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부가가치 신고서는 무조건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쪽에.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팝업창이랑 감면 대상자시면은 체크하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화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를 띄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장부 마감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부 마감을 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이게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신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홈택스 로그인하신 인증서를 등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버튼이 이렇게 신고하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기 누르시면 홈택스를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결과가 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성공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시면은 아래 오류 상세 보기 클릭할 수 있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오류가 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류를 좀 정리해 놓은 거를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오신 분들은 그 페이지 가셔가지고 내가 어떤 오류가 나왔는지 보시고 그 오류가 맞다 이러면 수정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은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불안하잖아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산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넣어놨는데, 홈택스 홈페이지 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제가 이거 잘못 적었는데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가시면은 여기에 스텝 2 신고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내역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신고한 거를. 그래서 그 혹시나 조금 궁금하다. 근데 한 번씩 사실은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신고를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홈택스 가셔가지고 한번 신고가 맞게 됐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납부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홈택스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화면처럼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아래에 이렇게 열기, 저장, 취소 버튼 있을 거고 여기 역삼각형 누르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저장을 완료하면은 내 경로 확인하셔가지고 국세청 홈택스 납부하러 가기 누릅니다. 그래서 납부하러 가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번 지도 보여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면은 이렇게 전자신고 주의사항 나오고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 요걸 눌러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 하단에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역삼각형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면은 뭐 다운로드 파일 요거 이름은 확장자나 이름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나서 홈택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신고 납부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하면은 아마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캡처하는 화면을 봐야 되는데 누르고 나면은 아마 로그인 사업자로 하시면은 여기에 파일 변환 신고라고 아마 회색 버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 과세자라면은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는 회색 버튼, 간이 과세자라면은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회색 버튼 누르십니다. 정기 신고가 아니에요. 노란색 정기 신고 아니고 여기 해당하는 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누르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아마 여기 중간 정도쯤에 찾아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찾아보기 누르면 아까 전에 내가 저장했던 파일 저장했던 그 경로 찾을 수 있게 나올 거고 그 경로 찾으신 다음에 하면은 파일 이렇게 열기 누르면은 파일이 여기 선택한 파일 내역에 찍힙니다. 찍히면은 아래 페이지로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이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검증하기 누르면은 검증이 막 되면서 뭔가 읽히는 게 보이면은 여기 파일 형식 검증 결과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확인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 검증 납세할수에 1이 나와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오류 납세할수에 뭔가 1이 찍힌다 이러면은 1 클릭하셔서 오류 내용 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러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건데 문의를 주시되 이제 사실 신고 기간이 되면은 그 제일 더 빠른 거는 온라인 문의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오류를 그대로 그 드래그 하시면은 복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장부 사용 문의 있습니다. 여기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그 드래그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보내기 해주시면 돼요. 뭐 제목은 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오류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오류가 없으면은 여기 내용검증 납세할수에 1이 뜰 거예요. 1이 뜨면은 그대로 내용검증하기 또 누르면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시간이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내용검증 결과 확인 누르면은 보통은 정상 납세할수에 1이라고 찍힐 거예요. 1이라고 찍히면은 바로 전자파일 제출 누르셔서 전자파일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접수증 나오면서 신고가 끝나요. 끝나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오류 항목수 이렇게 해서 1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오류 클릭하셔 보신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만 수정하시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러면은 저희 쪽으로 복사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뒤쪽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자신고 오류 해결 방법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뭐 자주 발생 오류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때 이제 이 페이지를 여셔가지고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오류 문구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온 오류 문구가 이 문구다 하면 그 페이지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 오류 문구에 해당하는 것만 영상 찍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고까지 완료하시고 납부까지 하시면은 이제 부가가치 신고는 끝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신고 기한에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고가 이제 국세청 서버가 뭐 마비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시간도 우리가 버리게 되고 아깝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번 당부드리는 게 신고기한 임박하면 저희가 문의에 대한 응대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고객님도 답답해가지고 급해지면서 이거 막 못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급해지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더 늦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10일 지나서 바로 전자 파일 전자 세무기한서 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러면 바로 그냥 그때부터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신고를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신고 기한이 2월 25일까지 개인 사업자분들이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2월 달에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 연말정산도 있고 이것저것 신고해야 될 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도 몰리고 직장인들까지 홈택스 서버에 몰려요. 그렇게 되면 신고 기한이 임박할수록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월달 안에 좀 한가할 때 1월달 안에 끝내신 다음에 납부만 2월 25일까지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1월달 안에 끝내시고 납부는 좀 힘드시니까 늦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완료를 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자주 발생하는 전자신고 오류 해결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으시면 되고, 내가 지금 신고했는데 오류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끊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